해는 이미 기울어 창문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거실 창가에 놓인 낡은 흔들의자가 저 혼자 느릿느릿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는 듯했다. 과연 누가 저 의자에 앉아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텅 빈 채 외로움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박은혜 여사는 오래된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먼 곳을 응시했다. 빛바랜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겹쳐졌다. 사라졌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버린 듯다. 정년 퇴직 후 함께 여행 다니자던 약속, 손주들 재롱 보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자던 꿈들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추억 속에만 존재했다. 경기도의 한적한 중소도시,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아파트에서 그녀는 홀로 남겨졌다. 출가한 딸 수지는 서울에서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고서는 얼굴 보기 힘들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피곤한 목소리는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까지 짐이 될 수는 없지. 은혜는 그렇게 생각하며 애써 괜찮은 척 씩씩한 목소리로 안부를 전하곤 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것은 SNS였다. 딸 수진이 엄마,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시고 친구도 사귀세요라며 깔아준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색하기만 했던 가상의 공간.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그곳은 은혜에게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 되었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 좋은 글귀, 잔잔한 음악들이 흘러넘쳤고 가끔은 누군가 남긴 댓글에 짧은 답글을 달며 소소한 교류를 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이름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였다. 자신을 해외 건설 현장에 파견 근무 중인 50대 초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고급 정장을 입고 이국적인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중후하고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처음에는 광고이거나 잘못 보낸 메시지려니 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정한 안부 인사를 보내왔다. 은혜가 좋아하는 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고 그녀가 올린 게시물에 진심 어린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은혜 여사님, 오늘 올려주신 윤동주 시인의 시, 저도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타국에서 고국의 아름다운 글을 접하니 마음이 울컥하네요. 여사님의 글에서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의 메시지는 틀에 박힌 인사치레가 아니었다. 은혜의 감성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녀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했다. 은혜는 조금씩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강지훈과의 대화는 메마른 일상의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그는 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녀의 작은 관심사까지 기억해 주었다. 은혜는 수십 년 만에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강지훈과의 카카오톡 대화는 어느새 은혜의 가장 큰 낙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든 타국 생활을 털어놓기도 했고 은혜에게서 위로를 받는다고 했다. 은혜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강지훈을 지훈 씨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은혜를 은혜 씨 또는 나의 뮤즈라고 불렀다. 은혜는 딸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이 설렘을 혼자 간직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은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네요. 가끔 걸려오는 그의 전화 너머 목소리는 늘 부드럽고 차분했다. 배경으로는 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거나 해외 현장인 듯한 소음이 희미하게 들렸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빛바랜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다. 마치 젊은 시절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남편 사별 후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강지훈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은혜에게 당신은 내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거나 당신 같은 사람을 이제야 만나다니 운명인가 봅니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은혜는 그 말들을 그대로 믿었다. 믿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강지훈이라는 존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지훈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은혜 씨, 정말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하는 말은 해외 사업 프로젝트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막아야 할 돈인데 현지에선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며칠 안에 본사에서 자금이 내려오니 그때 바로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은혜 씨 말고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부탁할 사람이 없네요. 저 정말 염치 없죠? 은혜는 순간 망설였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그것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은혜 씨밖에 없다는 말이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훈 씨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 이런 부탁을 할까 싶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다. 그래, 큰 돈도 아니고 바로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이 정도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며칠을 고민하던 은혜는 결국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아 그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송금 후 강지훈이 보내온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평생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고는 이내 안도했다. 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 후로 강지훈의 금전 요구는 교묘하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통관 절차에 문제가 생겨서 벌금을 내야 한다. 현지 직원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등 소액이었지만 점차 새로운 프로젝트 계약금이 부족하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 있다 등 액수가 커져갔다. 그는 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거나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은혜를 안심시켰고 동시에 그녀의 모성애와 동정심을 자극했다. 은혜는 딸 수진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돈을 붙였다. 비상금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적금을 해약했고 심지어는 남편이 남긴 유품 중 값나가는 물건을 처분할 생각까지 했다. 강지훈과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가 한국에 오면 이 모든 고생은 끝날 거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런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돈을 보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정말 괜찮을까? 내가 너무 쉽게 사람을 믿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런 의심은 강지훈의 달콤한 목소리나 다정한 메시지 한 통이면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한편 딸 수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과 달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가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화제를 돌렸다. 평소 검소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젊은 취향의 옷을 사거나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수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혜는 별일 없다. 내 걱정이나 해라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수지는 우연히 어머니의 은행 거래 내역 알림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 계좌로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이 돈 다 어디에 쓰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진의 다그침에 은혜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의 날카로운 반응에 수지는 더욱 불안해졌다.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을 당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요즘 유행한다는 로맨스 스캠? 수지는 인터넷에서 관련 사례들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읽으면 읽을수록 어머니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에 손발이 차가워졌다. 모녀 사이의 갈등은 깊어만 갔다. 수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었지만 은혜는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며 완강하게 저항했다.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딸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듯했다. 은혜에게 강지훈은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와의 약속된 미래는 험난한 현실을 버티게 하는 한 줄기 빛이었다. 그 빛을 의심하는 딸의 말은 잔인한 비수처럼 느껴졌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사람 사기꾼이라니까.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닥치지 못해.
네가 뭘 안다고 내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 너는 내 외로움, 내 심정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 적 있어? 격렬한 언쟁 끝에 은혜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수지는 방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바쁜 일상에 치여 어머니의 외로움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밀려왔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먼저 어머니가 강지훈과 소통하는 SNS 계정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할 방법을 고민했다.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잠가두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하던 수지는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몰래 스마트폰을 열어볼 기회를 엿보았다. 다행히 어머니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법이 익숙지 않아 잠금 설정을 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떨리는 손으로 카카오톡을 열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과의 대화방이 가장 위에 있었다. 대화 내용은 수진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온갖 미사여구와 감언이설, 그리고 교묘한 금전 요구. 강지훈이 보낸 프로필 사진들과 그가 언급한 해외 건설 프로젝트 관련 정보들을 캡처하고 녹음했다. 그의 사진들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너무나 완벽하게 연출된 듯한 모습, 그림 같은 배경. 수지는 즉시 인터넷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그의 사진들을 올려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이라고 보내온 남자는 해외의 무명 모델이었고 다른 사진들 역시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풍경 사진이나 고급 호텔 내부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언급했던 건설 프로젝트 역시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이거나 이미 오래전에 파산한 회사의 정보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인물 자체가 허상이었다. 수지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을 떨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알려야 할까? 어머니가 받을 충격과 상실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냉정해져야 했다. 한편 은혜는 강지훈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은혜 씨,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마지막 계약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거액을 요구했다. 은혜에게는 이제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이라는 그의 말에 그녀는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 전부를 끌어모으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이 고비만 넘기면 꿈에 그리던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곱게 화장을 하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빛바랜 실크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행을 향했다. 통장을 해지하고 강지훈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붙이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사용처를 물었지만 은혜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였다. 은행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엄마 안 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은 숨을 헐떡이며 은혜의 팔을 붙잡았다. 은혜는 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수진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니? 엄마 지금 바쁘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 강지훈이라는 사람 전부 사기예요. 수진은 울먹이며 어머니를 막아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또 그 소리니? 엄마는 네가 하는 말 이제 듣고 싶지 않다. 비켜. 아니에요,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 사진 전부 도용한 거예요.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수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은혜 앞에 펼쳐 보였다. 강지훈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모델의 사진, 그가 보냈던 풍경 사진들의 원본 출처, 로맨스 스캠의 전형적인 수법들을 정리한 기사들. 은혜는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손이 파르르 떨려왔다. 아니다, 아닐 거야. 지훈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엄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이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그저 이용당한 거라고요. 수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은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수진이 가까스로 부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수진 역시 차마 어머니에게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은 은혜 앞에 수진은 다시 한번 자료들을 펼쳐 놓았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 그의 직업, 그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 그가 보여주었던 모든 사진들이 어떻게 조작되고 꾸며진 것인지를. 은혜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듣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귀에는 수진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오직 거짓말, 사기라는 단어만이 뇌리를 맴돌았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기대와 설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했다는 사실보다 그런 허황된 거짓에 그토록 쉽게 빠져들었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은혜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것은 절규에 가까운 울음이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 울음 속에는 배신감, 절망감, 허탈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원망까지 온갖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그저 말없이 끌어안아줄 뿐이었다. 어머니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은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강지훈과 나누었던 달콤한 대화들, 그가 보내주었던 다정한 메시지들, 함께 꿈꾸었던 미래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외로움이 사무치던 날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던 순간들은 분명 진심이었는데 그 감정마저 부정당하는 것 같아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다음 날 수지는 어머니를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경찰관은 은혜의 이야기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들어주었지만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기꾼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가명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검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은혜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참담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 후로 한동안 은혜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누구와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예전에 정갈하고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생기를 잃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보살폈지만 은혜의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엄마,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만 잊어버리세요. 수진의 위로에도 은혜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다. 잊으라고?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이냐. 내 모든 것을 앗아갔는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돈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감정, 마지막이라고 믿었던 희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뢰까지 모든 것을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은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듯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녀의 상실감은 좀처럼 치유되지 않았다. 가끔씩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보면 강지훈의 다정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그의 이름을 검색하곤 했다. 물론 그의 계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텅 빈 화면만이 그녀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할 뿐이었다. 수지는 어머니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심리 상담을 받게 하려고도 했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취미 활동, 그림 그리기, 화초 가꾸기를 다시 시작하도록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혜는 모든 것에 무기력한 반응을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잿빛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어머니의 낡은 앨범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등산을 가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지금의 초췌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생기 넘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수지는 그 사진을 어머니 방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며칠 후 수지는 어머니 방에서 작은 변화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그림자 같은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미소는 너무나 짧고 희미해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수진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함께 산책을 하자고 조르고 예전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처음에는 귀찮아하고 거부하던 은혜도 아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진의 진심 어린 노력과 끊임없는 사랑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은혜의 얼굴에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아직도 밤에는 가끔 악몽을 꾸고 문득 강지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몸서리치기도 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삶을 포기한 듯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고 아주 가끔은 먼저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이었다. 은혜는 여느 때처럼 창가에 놓인 작은 난초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난초였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시들어가던 것을 최근 들어 다시 정성껏 가꾸기 시작한 터였다. 앙상했던 가지에서 어느새 새로운 초록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은혜는 그 작은 생명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의 처지가 저 난초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잃고 시들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다시금 살아날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마음속 깊이 패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고 그 흉터는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절망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은혜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비록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도 있었다. 너무 쉽게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불신하며 살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 방문을 열고 수진이 들어왔다. 엄마, 뭐 하세요? 아침 식사하셔야죠. 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은혜는 딸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딸, 아침 먹어야지. 그 미소는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았지만 깊은 슬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미소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으며 은혜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자신의 이 아픈 경험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세상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아직은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출근 준비를 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맛있는 거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현관을 나서며 묻는 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어머니에 대한 깊은 사랑이 어려 있었다. 글쎄다,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면 뭐든 괜찮다.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딸이 떠난 후 은혜는 다시 한번 창가에 섰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을 채우는 상쾌한 공기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완벽한 치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 갇혀있지 않을 터였다. 아주 조금씩, 느리지만 단단하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마치 모진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금 푸른 잎을 틔우는 저 작은 난초처럼.
그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다. 한동안 잊고 지냈던 열정이었다. 하얀 스케치북 위에 어떤 그림을 그려 넣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든 그것은 분명 절망이 아닌 희망의 빛깔을 담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외로움과 배신감의 무게는 여전히 어깨 위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 생긴 것 같았다. 어쩌면 진정한 치유는 상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도 몰랐다. 박은혜 여사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삶은 계속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자신은 다시 한번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문득 예전에 읽었던 시 한 구절을 떠올렸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혹독했던 겨울은 지나갔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도 서서히 봄이 오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몇 주가 더 흘렀다. 은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했고 예전에 다니던 노인정에 다시 나가 오랜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녀의 초췌해진 모습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은혜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직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드러낼 용기는 없었지만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었다. 그림 그리기도 다시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주로 창밖의 풍경이나 작은 화초들을 그렸는데 스케치북 위에 그려지는 선과 색깔들은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미술관을 찾거나 예쁜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녀 사이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다. 수지는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노년의 외로움과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언젠가는 늙고 외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어머니의 삶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퇴근길에 작은 꽃다발을 사들고 왔다. 엄마, 이거 엄마 드리려고요. 은혜는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웬 꽃이냐? 그냥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은혜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았다. 은은한 프리지아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하고 풋풋한 향기였다. 고맙다, 수진아. 은혜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동안 딸에게 걱정만 끼친 것 같아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딸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엄마, 혹시 그동안 있었던 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시는 건 어때요? 물론 엄마가 힘들면 안 해도 되지만 엄마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엄마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은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말처럼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보마. 은혜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작은 용기의 씨앗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 후로 은혜는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글을 써볼까? 아니면 관련 단체에 연락을 해볼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러던 중 지역 문화센터에서 나의 이야기 쓰기라는 강좌가 열린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은혜는 망설임 끝에 강좌를 신청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이것이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수업날 은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강사는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글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첫 과제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었다. 은혜는 며칠 밤을 새워 글을 썼다. 강지훈을 만나기 전에 외로웠던 시간들, 그와의 거짓된 만남과 설렘, 그리고 배신감과 절망, 그 후에 힘겨웠던 시간들과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과정들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 글을 쓰는 동안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도 들었다. 마치 오랜 시간 묵혀두었던 상처를 꺼내 햇볕에 말리는 것처럼. 드디어 발표하는 날,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쓴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여기저기서 작은 위로의 말들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은혜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좌가 끝난 후 몇몇 수강생들이 은혜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뻔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은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지역신문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로맨스 스캠 예방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고 노인정 친구들에게 자신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한번 용기를 내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다. 물론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런 걸 당하냐,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라며 비난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혜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수진의 격려와 주변 사람들의 지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은혜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돕는 작은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다. 이제 은혜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깊은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신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오는 충만함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창가의 난초에 물을 주었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스케치북에는 이제 어두운 색 대신 밝고 희망찬 색깔들이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이라기보다는 쓰라린 교훈을 남긴 과거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었다.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변화한 어머니. 그 어떤 시련도 결국에는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은혜는 수진과 함께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문득 수진이 물었다. 엄마, 요즘도 그 사람 생각 가끔 나세요? 은혜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주 가끔.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너처럼 예쁜 딸이 내 곁에 있다는 것도.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가을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고 공원에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박은혜 여사의 마음에도 이제는 완연한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풍요로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희망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시민단체에서의 자원봉사는 은혜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일은 그녀 자신에게도 큰 치유가 되었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 자책감,
세상에 대한 불신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그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어요. 은혜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꺼내놓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으며 자신이 겪었던 절망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왔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 날은 단체 사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은혜가 상담해 주었던 젊은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편지에는 은혜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고 이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은혜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의 활동은 점차 지역사회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방송국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캠페인 관련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노년층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강사로 초빙되기도 했다.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무척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 여러분, 달콤한 말 뒤에는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과도한 친절과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는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은혜의 진솔하고 설득력 있는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실제 피해 예방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단단한 조력자로 거듭나고 있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를 볼 때마다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어머니가 그 끔찍했던 사건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까지 나선 어머니의 강인함에 수지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은 흘러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연말 은혜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작은 송년회를 열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자리였다. 은혜는 그 자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로맨스 스캠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다. 단상에 올라 감사패를 받아든 은혜의 눈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던 자신의 모습, 딸 수진의 헌신적인 보살핌,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찾은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생각해보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찾았고 사랑하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진심 어린 소감에 장내에서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응원가처럼 들렸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반짝였다. 수진이 운전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다. 은혜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희미한 과거의 한 점으로 남아있었다. 그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 듯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졌어요. 수진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내 덕분이다, 우리 딸. 은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혜가 주문한 기억이 없는 상자였다. 의아해하며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예쁜 난초 화분 하나와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카드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박은혜 선생님께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상담해 주셨던 이제는 웃을 수 있게 된 오오오 올림. 은혜는 카드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이토록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난초 화분을 조심스럽게 들어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놓았다. 이미 있던 난초 옆에 나란히 놓인 새로운 난초는 마치 그녀의 삶에 찾아온 또 다른 희망을 상징하는 듯했다. 새해가 밝았다. 은혜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다. 시민단체에서의 활동은 계속되었고 그녀를 찾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듯했다. 가끔은 문득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어쩌면 평범하고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결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픔을 통해 더 큰 세상을 보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어느 봄날 은혜는 수진과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다. 남편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야기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사랑만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게요. 따스한 봄볕 아래 은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온화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딸 수진이 함께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일 뿐 그녀의 앞날은 따뜻한 봄 햇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박은혜 여사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찬란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세상과 연결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